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미있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늘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 변호사는 지금 재판 갔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겼을까요? 네, 공판에 가는 걸 오랜만에 보네요. 정말 오랜만에 변호사인 줄 깜빡깜빡 하고 네. 있다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참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 우리 특공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여야 간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당에 정의당까지 가세해서 야 3당 그 111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행복도시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요구서를 보면 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정의당이 가세한 게 조금 해서 야당이 전체가 이제 가세한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네요. 네. 그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제 관평원이라고 부르죠. 관세평가 분류원이 170억 원을 들여서 유령 청사를 만들어 놓고 그 직원들이 공무원 특공 아파트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잘 공조를 하지 않는데 국민의힘과 이제 그 공조한 이유를 그렇죠.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함께 뭔가를 시도한다라는 게 이 유령청사라는 거는 네. 이게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관가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몇 단계를 사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심의는 국회가 하고요. 네네. 제출이 되면 이게 뭔지에 대한 예산 심의를 국회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라고 있습니다. 행복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통과를 해서 예산을 예산까지. 배정받아서 줬는데 이게 이제 유령 건물이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해외 뉴스 보다 보면 이런 말 좀 안 됐지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가십들 보잖아요. 너무 황당한 일들이 근데 있죠. 사실 이제 그런 수준의 일처리가 된 건데 또 이 공무원들이 어쨌든 이 특공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세종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관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소문들이 무성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특공을 신청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냐. 역으로. 이런 이제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의 어떤 적극적인 공세가 사실 이제 좀 명분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특공 이전에 저는 이 간평원 유령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징벌적인 당시 네.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그렇다면 국회가 다 포함돼서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안 국회가 되나요?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했으니까요. 심의한 데는 네. 국회이기 때문에. 그럼 열심히 안 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네, 원칙적인 입장이긴 하죠. 윤호중 네.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경찰이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네. 밝히긴 했었는데요. 근데 아예 안 받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안 네. 한다고는 안 했다. 네네. 그러나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LH 사태 때도 국민들이 속 시원하다고 느낀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정부는 물론이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요 해당하는 소속 직원이 49명밖에 안 돼요. 49명. 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네네. 그냥 민간인으로 봤을 때 49명을 일일이 불러서 그 당시에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서에 들어간 게 실거주를 했는지 전매 제한을 지켰는지 돈을 어디서 네. 가지고 와서 이거를 분양을 받았는지 이런 거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조사해서 먼저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좀 들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규정이 없다라는 네. 답변들이 제일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기재부 산하에 관평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과 기재부 행안부 네. 행복청
관세청 말하자면 주요 부처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기구에서 재빨리 수사를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국정조사에 좀 회의적이었던 게 네. 제가 지금까지 국정조사 봤을 때 잘 되는 걸 못 봤다. 잘 되는 걸. 네, 그리고 속 시원한 걸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조사하셔가지고 네. 시원했던 적이 제가 없어서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여당에서 자체적으로 낸 보고서에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LH 사태가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여당의 스탠스는 외부에서 보기엔 어쨌든 이게 뭔가 총체적으로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다. 네. 이런 인상을 줘도 만회를 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제 국조를 거부하는 논리가 사실 형식 논리상으로는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말이 되는데 바깥에서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조 자체가 얼마나 유용한 수단이냐 이거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여당이 뭔가 형식 논리를 들어서 이거를 형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인상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해갖고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한 이 부동산 문제에 수렁에서 네. 여당이 과연 탈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좀 근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오늘 감사원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복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의 업무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국가회계를 이제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과 네.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으로 이제 근거를 얘기를 한 건데 감사원에서 즉각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물론 기강회의이긴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네. 아파트 분양을 받고 소속을 세종시에서 서울로 옮겼다. 이런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집 한 채 사기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열불나는 일인데 그렇죠. 네. 이거를 감사원에서 뒤늦게 감사해서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고 또 그 수사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건가 정말. 네. 예. 뭐 정치의 공세 차원 있고 이제 수사와 감사의 말하자면 충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총체적인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서 정치권이 지금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로 정쟁을 할 게 아니라 네. 이 문제에 원하는 해법이 뭔지를 놓고 네. 좀 거꾸로 계산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감사원과 지금 국수본과 검찰까지 네. 해서 뭔가를 뒤진다고 몇 달이 흐른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지금 답을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누구도 속 네.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 손실보상법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고 또 의원들 간에도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지금 입법이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뭐 청문회를 오늘 진행을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제가 제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저 아는 분은 체육관을 하셨는데 1년 내내 아예 영업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필요한 걸 다 대출을 받아서 메웠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너무 심심찮게 듣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손실보상법 얘기 저 작년 연말부터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손실 추정액도 제대로 추계가 됐는지가 굉장히 의문인 상황이거든요.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거랑 국회 여야에서 추정한 금액들이 좀 차이가 있고 네. 또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형평성 그다음에 그 재원 마련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소상공인들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초창기에 한 달을 아예 그날 매출의 70%를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냥 아예 70%. 샷다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창기에 한 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다시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사실 민심을 거스르는 얘기들이 아닌가. 토해낼 수도 있다. 참. 네. 어쨌든 오늘 그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네. 뭐 여러 분들이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가? 네. 각각 자영업자들 분야별로 모두가 다 고충이 있고 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고충의 정도가 다르고 왜 고충이 발생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1년 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두를 일괄적으로 만족시키는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또 요게 또 되돌이표처럼 문제가 되는데 오늘도 이제 나오신 분들이 뭐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인상 깊었던 말은 국가에 대한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 그러니까 국가를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국가를 믿고 문을 닫고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랐으면 최소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액을 어떻게 보상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너무 어려운데 그 부분에서 뭐 집합 제한 처분 내리면 다 따르고 했는데 후에 논의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이분들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이제 도돌이표 같은 논리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뭐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엔 속도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맞추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문을 감안할 닫아야 필요가 되고 이런 있습니다. 상황이니까. 예. 네. 그 이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누구에게 이게 항상 이제 문제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이제 소급 적용 네.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소급 적용 문제는 여당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당은 일정 수준 네.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일정 수준을 얘기하면 그게 한참 항상 걸립니다.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네, 네.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 여당은. 근데 정책 당국은 이제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보상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서로가 그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논리는 있어요. 각각의 논리를 네네.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가 맞고 누구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맞게 수단이 운영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집행을 네. 하면 정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얘기를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 당국이죠. 근데 결국에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재난지원금 때도 반복됐지만 결국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예요. 근데 그 재정 건전성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이 유례 없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인데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말하자면 가계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정책을 운영하는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뭐 1년 내내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네. 그런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역도 해요.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유흥업소가 절반 이상을 받게 된다.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포퓰리즘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게 정확한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유흥업소냐 아니냐를 구분. 일반 음식점 같은 것들도 사실 이제 술을 먹고 뭐 이런 그렇죠. 장소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들어내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사실 이제 이 논의 아까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속도와 대상이 모두 중요한데 속도도 대상도 모두 지금 그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통계청에서 나온 취업자들의 숫자들을 보면요. 네. 최근에 비대면 업종에 있어서 취업자들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네. 말은 최근에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손실은 이미 지금 조사가 진행됐던 8월이나 12월 사이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때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그런 분들 많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으로 일정적인 합의를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자분이 굉장히 성토했던 부분 중에 이케아는 장사하지 않냐. 네. 이마트는 장사하지 않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소급 적용 외에도 뭐 다른 부분이 있죠. 이게 공공 부분이냐, 뭐 민간 부분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엇갈린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입법 내용을 보면 민간 부분에서 임대인이나 금융기관, 통신기관에 임대료나 금융이자 통신비 감면을 강제하도록 하던 여태까지 입법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죠. 여태까지 그렇죠. 코로나19와 같은 없었으니까요. 네. 전례적인 팬데믹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자칫하면 민간 재산권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자를 감면해 줄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반대 논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모두 낱개로 뜯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이 논의를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전례 없는 논의를 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네. 각계의 반대, 낱개로 뜯어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군 이런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를 이 입법을 추진하는 목적 이거에 어떤 부합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가 이 부분을 놓고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국회가 그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민생을 위한 일을 하겠다. 네. 지금 이거보다 앞선 민생 과제가 있는가?
라고 놓고 보면 그 부분에서 뭐 여야 야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우리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좀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단위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각각이 주목하는 얘기들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오늘 이제 청문회 나온 소상공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그 자괴감과 절망감을 주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전례를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살펴볼까요? 코로나 백신이군요. 네. 두 분 중에 혹시 운 좋게 맞으신 분 손? 없습니다. 네, 저도 아직 맞고 싶은데 네. 못 맞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정부가 상반기에 1,30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 노쇼,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백신을 네. 불가피하게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왠지 조금 별로야. 그래서 또 안 가시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쇼인 경우 그 백신이 남으니까 네. 이제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맞출 수 있는 네. 상황인데 두 분 혹시 시도를 뭐 해볼 마음은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네, 상황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신청을 했었는데 하면은 제가 가능할 이제 수도? 후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루는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가 하루 몸살 정도는. 정도니까 네. 하루 쉴 수 있는 날 맞춰서 시작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일하는 저는 사람들 우리처럼 일하는 사람들 주말에만 가능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데 열이 팔팔한 헛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 특히 뉴스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 걱정은 좀 있는데 네네. 좀 당겨서 맞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 주변의 젊은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라도 그러니까요. 네. 백신을 좀 당겨서 맞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보니까 이제 현재로는 뭐 시범 운용을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시범 운용. 네. 그리고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잔여량에 한해서만 네. 우선은 네. 진행이 되는 걸로 알려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7일부터 앱을 통해서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또 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이슈를 한번 선점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제 2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조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시범 운영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그 27일 오후 1시부터 각 이제 앱이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거를 예약하고 신청을 하면 그 본인 인증을 받고 여러 절차를 가지면 그 백신을 이제 맞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병당 10명의 접종량이 포장되어 있는데 이걸 네. 이제 개봉을 해버리면 6시간 내에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써야 되죠. 그 안에. 네, 그러지 그 시간 않으면 안에.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백신을 처음 맞을 때 뭐 최소 잔량 주사기가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백신이 귀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한 병을 뜯어갖고 10명이 예약을 해서 뜯었는데 네. 8명, 9명밖에 못 맞게 되면 지금 네, 정부의 백신을 접종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맞는 시기를 정해놨는데 사실 이제 먼저 맞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노쇼를 해버리면 그 기회 비용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뭐 백신 불안을 얘기를 하지만 백신 수급이 안 되는 거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해소한다 이런 네. 거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주변에도 뭐 노쇼 관련해서 나 한번 시청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당일 예약도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은 사실 그 본인이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에 미리 전화를 해서 일일이 네.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옛날 마스크 살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처럼 이 그 잔량이 있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알림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예약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근데 이미 접종을 받았거나 사전 예약을 한 경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일 예약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당일 예약해서 네네. 받으실 수 있고요. 제 친구는 전화해가지고 어. 맞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굉장히 부지런한 저도 그렇게 분이시네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장 근처에 있는 네. 의료기관에다가 어. 얘기를 운도 했다고 하고, 좋았네. 예, 네. 화이자도 이제 동네 의원에서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행정이 네. 네, 선진적이고 그다음에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놀라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마스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너무 다 기술적으로 데이터화 돼가지고 네, 이번에도 역시 노쇼 백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놀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틀 뒤라고 하니까요. 앱 다운받는 거죠? 앱 다운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잔여 백신을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